여러분, 이번 시간은 고전 문학 작품 감상의 실제 시간입니다. 각 작품별 감상과 함께 동시에 그 시기별 문학의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복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대 가요입니다. 고대 가요는 사구체, 즉 넉줄 형식의 한역가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이었으나 한자로 번역된 노래라는 뜻입니다. 사구체 민요 형식이고요. 하지만 한자로 번역된 한역가요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경설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무도화가입니다. 공무도화. 공, 이미시여, 무도. 무 하지 마라. 무엇을? 도화. 무를 건너지 마시오. 공경도화. 공, 임께서, 경, 마침내, 도화, 무를 건너셨네. 타하이사, 물에 빠져 죽으시니. 당내공하, 이제 그것을 어찌할 것인가. 이 공무도화가는 고조선의 뱃사공 광리자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광리자고가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웬 그 머리를 하얗게 늘어뜨린 미치광이 사내, 백수, 머리가 하얀 광부, 미치광이 사내가 이 물속으로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백수광부의 아내가 남편을 말리는 그 장면을 이 광리자고가 이것을 직접 목격했고, 광리자고가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아내 여옥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여옥이 공후인이라는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서 공후인 또는 공무도화가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노래의 1차 작가는 아내겠지만 1차 작가이자 서정적 화자가 되겠죠. 반면 2차 작가는 이제 누가 되겠다? 여옥이 됩니다. 편집자가 되겠죠. 그 다음 이 작품에서는요, 이 물의 시상 변화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즉, 첫 번째 물은 뭡니까? 공무도화, 물을 건너지 마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때 물은 사랑입니다. 임을 향한 나의 사랑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을 건너셨답니다. 이때 물은 죽음입니다. 이별이 되겠죠. 이별, 물을 건너는 순간 이별입니다. 그 다음 타하이사, 물에 휩쓸려 돌아가십니다. 이때 물이 이제 죽음이 되겠죠. 그래서 물이 사랑, 이별, 죽음으로 전환되는 그 과정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한자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공무도화의 하, 공경도화, 타하이사의 하는 모두 이때는 물합니다, 여러분. 반면 마지막 당내공하에서는 이때는 어찌하를 씁니다. 그래서 한자 문제로도 이 두 가지가 어떤 차이점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 공무도화가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지가입니다. 구하, 거부가 이런 뜻입니다. 거부가. 이때 하는요, 한자의 음을 빌려 적는 어떤 음차식 표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거북할 때는 뭐예요? 한자에 뭘 빌려왔어요? 뜻을 빌려. 이 거북구자니까 이때는 한자의 뜻을 빌려 적었죠. 반면 이 하는요, 그냥 우리 거북아의 아를 적기 위해서 적은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이건 한자에 그냥 음을 빌려온 거죠. 구하, 거부가. 수기현야라, 머리를 내놓아라. 앞부분 두 구는
머리를 내놓아라고 해서 명령입니다. 다음입니다. 약불현하면, 만약 내놓지 아니하면 번자기 끽야라, 구워서 잡아 먹겠다라고 했으니까 뒷부분은 이제 협박이 되겠죠. 위협. 그래서 명령과 위협의 이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이 구지가의 말하기 방식과 같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구지가의 말하기 방식은 뭐다? 선명령 후 위협입니다. 선명령 후 위협. 앞에서 명령하고 뒤에 가서 위협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알겠죠, 여러분? 예. 선명령의 후 위협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 구지가도요, 배경설화를 말씀드릴게요. 이 작품은 가야의 건국신화와 관계된 노래인데 당시 가야에는 그 9명의 부족장이 있었습니다. 구관이라요, 구관. 9명의 부족장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어디에 올라갔어요? 구지봉이라는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을 다스려줄 임금의 강림을 기원하죠. 임금님을 내려보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여러분? 거북에게 부탁하죠. 따라서 이때 거북은 단순한 거북이 아니라 결국 이때 거북은 뭐가 된다? 절대자라고 보시면 돼요. 신적 위치, 신적 존재. 자, 거북을 숭배하는 사상은 일종의 뭡니까, 여러분? 토템 사상이에요. 그래서 토테미즘이라고 하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어떤 그 목적하는 바, 임금의 강림이라는 그 어떤 목적이죠, 여러분. 이러한 그 목적을 무엇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주술이다, 주술. 주술적 성격이다. 노래를 통해서 원하는 바를 얻고자 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주술적 성격의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옛날 사람들은 노래가 신비한 힘을 갖고 있다고 믿었고 그 노래를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품은 주술적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정읍사입니다. 현존하는 고대 가요 중 유일한 백제의 노래입니다. 정읍사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 백제가요 정읍사는 앞서 살펴봤던 일반적인 한역가요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지가, 공무도화가, 황조가 등은 사실은 우리말 노래였으나 한자로 번역돼서 전합니다. 반면 백제가요 정읍사는 한자로 기록될 어떤 기회조차 상실된 버려진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됐고 그 노래가 고려 민요로 불리게 됩니다. 그랬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한글이 창제되고 옛 노래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요로 불렸던 정읍사를 기록한 것이죠. 따라서 고대가요이긴 하나 유일하게 우리말로 기록된 고대가요, 그게 바로 정읍사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달아 높이금 도다샤, 어기야 머리 좀 비치오시라. 달님이시여 높이 좀 돋아서 멀리 좀 비춰주세요. 이 달은 역시 기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때 곰은 높이 곰, 머리 곰, 이건 강세를 뜻하는 저기 접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기야는 조흥구입니다. 특별히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조흥, 흥을 돋우기 위한 구절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기야 어강들이 후렴구입니다.
그런데 왜 고대가요가 후렴구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은 고대가요로 후렴구가 없었겠죠. 근데 이 노래가 고려시대 민요로 불려지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후렴구가 들어간 것입니다. 어기야 어건들이 아의 다롱들이 후렴구고요. 저제 녀러신고요. 저제는 시장입니다. 시장을 녀러신고요. 지나가고 계십니까? 녀다는 지나가다. 누가? 남편이. 남편, 여보, 지금 시장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어기야, 진대를 드디어 오시라. 진대. 진대는 위험한 곳이겠죠. 위험한 곳을 드디어 오시라. 디딜까? 걱정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뭐가 느껴져요?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어떤 그 마음이 느껴지죠. 어기야 어강들이 어느이다 놓고시라. 어느 곳에든지 놓고시라.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아마 남편이 물건을 이 시장에서 저 시장으로 옮겨가면서 파는 상인이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날이 어두워지니까 혹시라도 위험한 곳을 갈까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느 곳에든지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어기야, 내 가는데, 이때 내는 남편입니다. 내 남편 가는데 점그를 시라. 날 저물까 걱정됩니다. 자, 남편을 걱정하는 아내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부른 노래 백제가요 정읍사였습니다. 유일한 백제가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고대가요와는 달리 한자 표기가 아닌 순 우리말로 기록된 가장 오래된 노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백제가요의 정읍사는 일종의 망부석과도 비슷해요. 망부석. 자, 망은 기다린다, 바란다, 그죠? 예, 즉 남편을 기다리는 노래. 그래서 망부가와 같습니다. 그래서 망부석 설화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고대가요 중에 한 편이 더 있는데요. 바로 황조가입니다. 편편황조. 펄펄 나는 황조. 적꾀꼬리. 자웅상의 암컷과 수컷이 서로 의지하는구나. 정답구나. 여마지독. 생각하니 나만 외롭구나. 수기여기. 누구와 그 누구와 더불어 돌아갈 것인가. 이게 황조가입니다, 여러분. 고구려 제2대 왕이죠. 유리. 유리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치희, 한 명은 화희인데요. 이 치희와 화희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치희가 이주민이었고요. 그다음에 화희는 토착민입니다. 결국 두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겠죠. 그랬는데 유리가 사냥 갔던 당시에 화희와 치희가 크게 다투고 결국 치희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죠. 중국입니다. 중국으로 가버립니다. 나중에 사냥에서 돌아온 유리가 그 사실을 알고 뒤늦게 부랴부랴 이제 치희를 쫓아가죠. 하지만 결국 이미 마음이 돌아선 치희의 마음을 돌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쓸쓸히 말머리를 돌려서 돌아서는데 편편 펄펄 나는 황조 꾀꼬리가 암컷과 수컷이 서로 정다운 것입니다. 뭐가 느껴져요? 외로움이 더욱더 부각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때 꾀꼬리는 뭐가 된다? 객관적 상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향가입니다. 향가는 고대가요 이후의 시가를 말하는데요.
향찰로 기록된 신라의 노래를 말합니다. 향찰로 표기됐고요. 그 다음에 형식은 초기 향가는 4구체, 그 다음에 과도기 향가 8구체, 그리고 완성된 향가인 10구체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발전하죠. 그 다음 내용은 불교적인 내용이 가장 많습니다. 불교적인 발언, 소원을 비는 내용이 가장 많다. 그리고 뭐 화랑과 관계된 내용도 많다. 이렇게. 같이 보실까요? 첫 번째, 8구체 향가인 처윤가입니다. 이 처윤가는 과도기 형식인 8구체이긴 하지만 현존하는 향가 중 가장 늦게 지어진 향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지어진 향가는 서동유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가장 늦은 향가는 처용가입니다. 처용가 보시겠습니다. 새발 밝기 달에, 서울 밝은 달에.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향찰 표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혹 이 향찰 표기가 문제의 출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칙만 아시면 되니까. 동경, 명, 기, 월, 량 이렇게 써놓고요. 동경, 명기, 월량인데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뭐라고 읽었냐면 동, 경, 박, 기, 밝기, 달에 이렇게 읽었어요. 사실 한자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한자는 동, 경, 명, 기, 월, 량입니다. 그런데 동경, 밝기, 달 이렇게 읽었어요. 자, 그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적는 방식을 향찰 표기법이라고 하거든.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적는 표기법. 한자는 음도 있고 뜻도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겠어요. 동이라고 써놓고 동이라고 읽었으니까 한자에 뭘 빌려왔어? 경도 한자의 동력동 서울경이잖아, 그렇죠? 근데 자, 동과 경으로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밝을 명자잖아, 밝을 명자. 근데 박을 읽었으니까 한자에 훈을 빌려왔죠. 기를 써놓고 기라고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게 달월자잖아요. 달월을 써놓고 달로 읽었으니까 훈. 그 다음에 이게 어질 량자인데 양과 애가 음이 비슷해요. 양과 애가 음이 비슷해. 그래서 같은 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일정한 원칙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고유명사, 동경은 고유명사니까 그냥 음을 빌려오면 돼요. 그렇죠? 왜? 우리 지금 한자로 이름 적을 때 어떻게 적어요? 여러분 한자로 이름 적을 때 한자에 빌려오지 뜻 빌려오지 않잖아. 고유명사는 그냥 한자에 음을 빌려옵니다. 그 다음에 자, 밝기 달에서 박다는 어간, 기는 어미, 달에서 달은 체언, 애는 조사. 그럼 어간과 체언은 우리 문법에서 배웠잖아요. 어간과 체언은 실질적인 뜻을 갖춘 부분이다. 그죠? 반면 어미와 조사는 실질적인 뜻이 없는 부분이죠. 뜻이 있는 어간과 체언은 뭘 한다? 한자의 뜻을 빌려와요. 뜻이 있는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려와요. 반면 뜻이 없는 어미나 조사는 한자의 음을 빌려와요. 뜻이 있으면 한자의 뜻을 빌려온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뜻이 있는 부분 뜻, 조사나 어미는 한자의 음만 빌려줬습니다. 그게 향찰 표기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초연가 보시겠습니다. 새발 밝기 달에, 서울 밝은 달에 밤들이 노니다가 밤늦게까지 놀고 다니다가 들어서 집에 들어가 자리 보곤 잠자리를 보니까 가랑이가 4개로구나.
둘은 내 것인데, 둘, 즉 둘은 내 아내의 다리니까 내 것인데 나머지 둘은 네 것고 누구 것이단 말인가. 세상에. 처용이가 밤늦게 놀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집이 딱 있는데 아내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이 두 개의 다리는 아내 거야. 근데 다리가 두 개 더 있는 거야. 이 두 개의 다리는 누구 것인가? 외간 남자죠. 외간 남자. 근데 그냥 외간 남자가 아니라 사실은 역신, 전염병을 불러오는 귀신이었던 것이에요. 그 귀신이 아내에게 전염병을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 처용이 어떻게 행동하나 봐요. 본디 내해 다 말한, 본디 내 것이었다마는 아사날 빼앗긴 것을 어찌하겠고 어찌하리있고, 즉 빼앗겼으니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해서 어떤 그 관용의 자세 또는 체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관용과 체념의 태도. 그런데 사실은 자기 것을 빼앗겼을 때 이렇게 관용과 체념의 자세를 보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역시는 그의 인물됨에 감복했고 그냥 맨발로 뛰쳐나와서 처용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다고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당신이 있는 곳에는 얼씬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후로 조선조까지 귀신을 쫓기 위한 풍습으로 이 처용가를 부르거나 또는 처용의 어떤 춤을 추거나 아니면 뭐 처용의 그림을 그린다든지 하는 이런 방법으로 축사, 사악한 것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축사 진경의 무가입니다. 축사,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자 진경, 경축으로 옮겨간다 라는 뜻의 무당의 노래, 이게 처용가가 되겠습니다. 팔구체 향가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 향가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19체 향가 중에 제망매가입니다. 향가 중 가장 음악성과 문학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작품이거든요. 제망매가 찬기파랑가, 두 작품은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생사길은, 즉 생사, 살고 죽는 길은 이에 있음에,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나는 가나단 말도 못다 내려고 가난있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하고 어찌 갑니까? 그럼 자 여러분, 제는 뭐야? 제를 올린다 그래도 제사 올리다 할 때 제자입니다. 망,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망은 죽었다. 매, 누이. 그래서 제를 올린다. 누가 죽었다? 망, 죽었다. 매, 누이가 죽었다. 그렇죠? 그래서 누이가 죽어서 제를 올리며 부른 노래는 뜻이에요. 결국은 제목으로 통해 보건대, 여기서 간다는 말도 못다 하고 간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간다는 말도 못다 하고 갑니까? 나. 따라서 이때 나는 누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자, 1행부터 4행까지 뭘 얘기했어요? 결국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얘기했죠. 그 다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어느 가을, 누이가 죽은 계절적인 배경이 되겠고요. 이른 바람, 이른 바람입니다. 이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바람 때문에 결국 떨어진 겁니다. 떨어지는 나뭇잎은 누이의 죽음이 되겠죠. 그런데 이른 바람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누이의 죽음이 요절임을 암시하죠. 그 다음 한 가지에서 나고, 하단가지, 같은 가지입니다. 한 가지, 즉 같은 부모를 말하는 거겠죠. 같은 부모에게서 나고 어찌하여 가는 곳을 모르는 것인가? 모른단 말인가?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사실은 가는 곳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뭐가 느껴져요? 인생의, 누이의 죽음에서 느끼는 인생의 무상함이죠, 여러분. 인생의 덧없음입니다. 가는 곳을 모릅니다. 마지막, 아하! 이게 바로 19체 향가의 어떤 정형적 형식 중에 하나인 마지막 부분 감탄사입니다. 이 감탄사는 시상을 집약시키는 어떤 내용적 전환의 기능도 합니다. 아하! 미타찰,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극락세계에서 맛보을 나, 극락세계에서 누이를 다시 만나게 될 나, 이때 나는 작가입니다. 지금은 누이와 이별했지만 극락세계, 다음 생에서는 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현세가 있으면 그 다음 생, 내세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세의 인연이 닿으면 내세의 인연이 이어질 것이다. 그게 윤회 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회 사상의 바탕을 두고 지금은 인연이 다 있지만 다음 세상에 누이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제 희망적 인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 도를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재회, 누이와의 재회를 기다림. 슬픔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장 형식이다. 그죠? 예. 1부터 4까지는 누이의 죽음, 5부터 8까지는 인생의 무상함, 마지막 90은 재회를 기다림, 희망으로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은 특히 이런 그 어떤 이른 바람과 같은 표현, 또 한 가지, 이런 것들의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떨어지는 잎, 뛰어난 비유가 사용됐다. 그러니까 현대시의 비추도 전혀 손색 없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수준 높은 문학성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향가의 수준은 매우 높았다. 이상 제망매가였습니다. 그 다음 안민가입니다. 자, 편안하다. 민, 누가? 백성이. 즉 백성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게 안민가입니다. 구는 아비여, 신은 다사샬 어시여, 민한 어리석은 아희라고 하실 것 같으면 민이, 즉 백성이, 다살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알 것이다. 뭘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군신민의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임금은 아버지고 신하는 어머니고 백성은 아이다. 이렇게 임금과 신하가 생각한다면 백성이 뭘 알 것이다? 사랑을 알 것이다. 꿈을 때에 설순 물생, 꾸물거리며 사는 백성들, 물생은 백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게 꾸물거리며 사는 거야? 힘들게 사는 백성들,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민생 도탄에 빠진 백성을 말합니다. 이런 백성을 뭐라고 했다? 꿈을 때에 살순 물생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ህ을 먹이 다스라, 즉 힘들게 사는 백성들에게 사랑을 먹여 다스린다면, 그 얘기입니다. 이따 할 바리곡, 이 땅을 버리고, 이 신라 땅을 버리고 어디 갈때 할때 어디로 가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도탄에 빠진 백성들에게 사랑으로 다스린다면 백성이 과연 신라를 버리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위로는 고구려, 밑으로는 이제 백제하고 신라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때만 해도 국경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서는 백제에 살다가 힘들면 신라로 넘어오는 것이고, 신라에 살다가 힘들면 고구려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나를 살기 편하게 해주는 지도자, 그곳이 있는 곳, 그게 좋은 나라죠. 따라서 만약 이런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론가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해라? 도탄에 빠진 백성에게 사랑을 먹여 다스려라. 즉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려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대학 교수 협회에서 교수 협의회에서 매년 여러분 해당되는 그 한자성어를 발표합니다. 2016년에 한자성어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군주민수다. 즉 임금은 배고 백성은 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백성은 물로서 임금을 항상 그 배처럼 띄워야 돼요. 임금을 떠받치죠. 즉 임금은 항상 백성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사랑으로 임금이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뭐야, 여러분? 백성은 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론가 가겠죠.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백성을 향한 사랑이다. 민본사상, 그러니까 신라의 중심사상은 민본사상이었습니다. 백성의 나라의 근본이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는가? 그래야 나라가 디니지 유지될 것을 알 것이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흐 군다이,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맡은 바 역할을 할 때야 비로소 나라가 태평해질 것입니다. 그게 신라의 정신이었습니다. 그 다음 19체 해양가 중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찬기파랑가입니다. 찬양한다 기파랑을, 그게 찬기파랑가인데요. 내용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열침에 나타난 달이 흰 구름 쫓아 떠가는 것 아니냐. 열침에 나타난 달이 지금 흰 구름 쫓아 떠가는 것 아니냐 라고 화자가 달에게 물었습니다. 야, 지금 흰 구름 쫓아 떠가는 것 아니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달이 대답합니다. 새파란 나리에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어라. 화랑 기파랑의 모습이 있어라. 냇가의 조약돌처럼 조약돌 같은 기파랑의 마음의 끝을 기파랑 냇가의 조약돌 같은 마음의 끝을 기파랑의 마음의 끝이라도 존누하죠. 쫓고 싶습니다. 쫓고 싶습니다. 즉 냇가의 조약돌처럼 원만한 둥글둥글한 그 기파랑의 훌륭한 인품의 마음의 끝이라도 쫓고 싶습니다. 즉 달이 대답이죠. 기파랑을 쫓고 싶다. 그러자 마지막 아하 잣까지 높아. 잣까지는 기파랑의 고고한 정신 절개입니다. 잣까지 높아 서리 모를, 서리는 시련과 고난이겠죠. 서리 모를 화반이여 우리의 화랑이시여. 아마 기파랑은 훌륭한 화랑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기파랑의 훌륭한 인품을 추모하고 예찬하는
내용의 노래가 바로 찬기파랑가가 되겠습니다. 이 찬기파랑가에도 뛰어난 어떤 상징과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조약돌 같다라는 거, 비유죠, 그죠? 기파랑의 훌륭한 인품. 그다음에 잣가지, 고고한 정신과 절개, 서리, 시련과 고난, 이런 상징적 표현 또는 비유적 표현 등은 현대시에 비춰도 손색이 없다. 그래서 문학적인 성과가 대단히 높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향가가 14수인데요. 그중 이제 유일하게 한 작가가 두 작품을 쓴 작품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서 제망배가를 썼던 월병사가 도솔가를 지었고요. 안민가를 썼던 충남사가 찬기파랑가를 지었습니다. 이상 향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향각의 여요입니다. 즉 향가의 형식을 가지고 있으나 고려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향각의 여유에는 두 작품이 있습니다. 예종의 도의장가, 도의장가는 향찰로 기록되어 있다. 또 하나는 개국공신이었던 신순경과 김락을 찬양한 노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향각의 여유로서 또 하나, 이번에는 정서의 정과정곡입니다. 정서는 당시 임금이었던 고려 의종의 총애를 받던 신하였습니다만 지나치게 그 임금의 총애를 받다 보니까 주변 그 다른 신하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결국 모함에 의해서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 귀양지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노래로 호소하게 되는데요. 그 노래가 바로 정서의 정과조곡입니다. 내 님을 그리사와 울고 있나니, 내가 임을 그리워하여 지금 귀양지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때 울고 있다, 그죠? 뭔가 어떤 그 현실에 대한 원망함이 되겠죠, 그죠? 산 접동새난, 산에 있는 접동새와 나는 서로 비슷합니다. 귀양지에서 임에게 버림받은 채 울고 있는 내 신세와 산이 고독해서 울고 있는 접동새나 서로 비슷한 처지다. 그래서 연민과 어떤 이해의 처지에 있다, 그죠? 동병상련이고요. 감정이입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아니시며 거칠으신 달 아흐, 즉 사실이 아니며 거짓이라는 것을. 왜요, 여러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헐뜯었다고 했잖아요, 그죠? 죄가 없는데 지나치게 총애를 받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 거고, 주변 신하가 정서를 모함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며 모함한 것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잔월효성, 잔월, 즉 남아있는 달과 효성, 새벽별만큼은 알 것입니다. 나의 결백함을 그 달은 알 것입니다. 별은 알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결백하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잘못이 없다, 결백하다. 하늘의 맹세컨대 나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 이 하늘은 나의 결백함을 입증해 줄 대상인데요. 여기서는 뭐가 지금 달과 별이 그 하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 줄 대상입니다. 넋이라도 살아서 임과 함께하지 못할 것 같으면 넋이라도, 죽은 넋이라도 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임을 원망해도 참 그럴 텐데, 시원치 않을 텐데, 그죠? 왜 나를 버렸을까? 근데 살아서 임과 함께 못할 것 같으면 죽어서라도 임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뭐라고 그래요? 이분 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충신 연주지사라고 해요, 여러분.
충신이 연모한다. 누구를? 주군, 임금을 연모하는, 변치 않는 노래라는 뜻의 충신연주지사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작품의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은 훗날 정철의 삼위인곡 그리고 송미인곡에 영향을 줍니다. 충신연주지사다. 벽이더신이 누구십니까? 벽이더신이 우기시던 분들이 과연 누구십니까? 내가 잘못이 있다고, 네가 잘못했다고 우기시던 분들이 과연 누구십니까? 과도 허물도 천만 없습니다. 과, 잘못도 허물, 흉도 나는 절대 없습니다. 말이신저 다 모두 헐뜯는 말들입니다. 사릇분디어 슬픕니다. 하흐. 님이 임께서 나를 하마 벌써 잊으신 것입니까? 아소님하. 아소, 이 부분이 뭐야? 19채 향가에서 나왔던 그 감탄사, 즉 낙구천벌의 감탄사가 정서의 정과종구에서 똑같이 발견되더라. 그래서 이 작품을 뭐라고 한다? 19채 향가의 잔영을 갖고 있는 향각의 여요라고 합니다. 아소님이시여 도람 들으샤. 마음 돌이켜 괴오셔서 나를 다시 사랑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작품의 주제는 마지막 구에 있어요. 나를 다시 한번 사랑해 주십시오. 근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무엇도 없다? 과도, 허물도, 흉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나를 사랑해 주시옵소서. 알겠습니까? 이상 임금을 향한 변찮은 충정과 자신의 결백을 토로한 향각의 여요 정서의 정과 정곡이었습니다. 그 다음 동일한 향각의 여요인 예중의 도의장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대 가요 그리고 향각의 여요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럼 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고대 가요에는 뭐가 있다? 자, 고대 가요는 사구체 민요 형식이다. 그리고 한역가요다. 자, 여기에는 개인적인 서정가요인 공무도화가 황조가, 공무도화가 황조가는 이별노래, 개인적인 이별노래니까 개인적인 서정가요죠. 그 다음에 집단적 주수적 노래인 구지가와, 그리고 유일한 백제가요인 정읍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향가입니다. 향가는 향찰로 기록된 신라의 노래를 말하죠. 향찰로 표기된 노래. 사구체, 팔구체, 십구체가 있죠. 사구체에는 서동요, 그리고 풍요, 헌화가, 도솔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구체에는 모죽지란가, 그 다음 처용가가 있죠. 마지막 19체 향가에는 가장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작품들이 있어요. 제망매가와 찬기파랑가, 그리고 안민가가 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서동요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를 사모했던 서동이 선화공주를 궁궐에서 쫓겨나게 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 만든 노래, 일종의 남을 헐뜯는 참요라는 점에서 정서의 정과정곡과 통합니다. 그 다음 노동요입니다. 풍요는 노동요고요. 헌화가는요, 소를 끌고 가던 노인이
수로 부인에게 꽃을 꺾어서 바치며 사랑을 고백한 노래. 그래서 헌화, 꽃을 바치며 부른 노래. 도술가는 세상을 다스리는 노래. 모죽지랑은 추모한다. 추모할 모자죠. 누구를?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추모한다. 화랑에 대한 추모 예체라는 점에서 찬기파랑과 통하죠. 근데 처윤가는 뭐라고 하겠어 아까?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무가가 되겠죠. 그 다음 누이와의 재회를 그린 제목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백성,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다. 안민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향가.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고려시대 문학으로 넘어가기에 앞서 향각의 여요가 있어요. 즉 향가의 형식을 계승한 고려의 노래라는 뜻이죠. 뭐가 있다? 정세의 정과정곡과 예종의 도의장가 두 편이 있다. 도의장가는 향찰로 기록됐고 도의장가, 예종의 도의장가 향찰로 표현됐고요. 정세의 정과정곡은 19채 향가의 형식을 계승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문학사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작품 감상 그리고 문학사 정리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고려시대 문학작품인 고려가요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